어둠이 내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장세윤 총장은 창문 너머로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깊은 눈동자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최고 명문대학의 총장이 된 장세윤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비닐하우스였다는 것을. 울지 마라. 공부만이 답이다.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했죠. 동네 사람의 말만 믿고 무작정 돈을 빌려주다가 결국 집까지 잃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장세윤의 가족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를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비닐하우스 안에서 떨며 공부하던 어린 장세윤을 동네 아이들은 비웃곤 했어요. 저 집은 집도 아니야. 공부해봤자 뭐해. 가난하면서 같은 말들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장세윤은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비닐하우스 안은 여름엔 찜통 같았고 겨울엔 냉동고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비닐이 펄럭이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래도 장세윤은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어요. 때로는 추위에 손이 얼어 글자를 제대로 쓸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은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이제 우리 아들이 정말 사람이 됐구나라고 말하며 장세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후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교수가 되었고 학장을 지나 마침내 총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가난했던 과거는 이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장세윤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죠. 학생들을 대할 때도 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아니까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고 기숙사 시설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섰죠. 장세윤에게는 소중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21살의 장유진이었어요. 유진은 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아버지 역시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죠. 장세윤이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장유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명랑했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죠. 장세윤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어요. 유진은 아버지 앞에서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유진아, 무슨 일이니? 장세윤이 다정하게 물어보자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교수님이 나더러 그런 수준으론 졸업도 못하겠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장세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어요. 유진은 오늘 수업이 끝난 후 이명구 교수와 면담을 했습니다. 성적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이었죠. 하지만 이명구 교수는 유진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말투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학생, 이 대학 수준에 못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명구 교수의 말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실력으로는 졸업도 힘들 거야. 아무리 총장 딸이라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어. 교수는 조롱하듯 말했죠. 그런데 이명구 교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조롱한 학생이 정말로 그 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유진은 평소 아버지가 총장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지냈거든요. 장세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유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냈어요. 하지만 오늘 교수의 말은 너무나 상처였습니다. 장세윤은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다, 유진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보다도 한 교수가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더 화가 났어요. 유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장세윤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집은 집도 아니야, 가난하면서 공부는 왜 해 같은 말들. 자신이 들었던 그 말들을 이제 딸이 듣고 있다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싶어 씁쓸했어요. 하지만 장세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지혜가 있었거든요. 이런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장세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은 현명해야 해.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날 밤 장세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울던 밤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던 그 시절들 말이죠.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공부는 왜 하냐, 형편도 안 되면서. 장세윤의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딸의 상황은 달랐어요. 자신은 정말 가난했고 아무런 배경도 없었지만 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세윤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이명구 교수의 최근 수업 자료와 학생 면담 기록을 확인해 보게. 그리고 절대 이 일이 새어나가서는 안 되네. 특히 내 딸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말고. 비서는 총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명구 교수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였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시돋친 엘리트로 유명했습니다. 과거에도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학생들이 기죽을까봐 대부분 참고 넘어갔던 거죠. 보고서를 읽으며 장세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육자가 학생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니. 자신이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건 품격을 가진 세상이다. 장세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딸을 직접 나서서 보호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명구 교수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의 신분이 드러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장세윤은 먼저 다른 학생들의 증언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명구 교수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성적에 영향을 줄까봐, 졸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었어요. 이명구 교수가 평소 학생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죠.
상황은 장세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장세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딸의 이름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었어요. 이 일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교육 개선을 위한 정당한 조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비서팀을 통해 이명구 교수의 수업을 녹취하고 면담 자료를 수집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동의도 받았고 대학의 정당한 감사 권한을 행사한 것이었죠. 자료를 살펴보니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명구 교수는 학생들을 대할 때 노골적으로 차별했어요. 집안 배경이 좋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친절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냉대했습니다. 특히 지방 출신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했어요. 한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수준이 떨어져. 옛날엔 이런 애들은 대학에 오지도 못했는데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죠. 장세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명구 교수가 평소 동료 교수들 앞에서 한 말들이었습니다. 요즘 총장이 서민 출신이라더니 학교 분위기가 너무 대중적으로 변했어. 명문대학다운 품격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런 말까지 했다니. 장세윤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의 출신을 비하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런 편견으로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이명구 교수를 단순히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장세윤은 학생처장과 인사팀장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유진의 이름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학생처장이 물었어요. 장세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거든요. 먼저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세.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말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네. 장세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이명구 교수의 강의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장세윤 총장이었어요.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강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총장이 들어선 것이죠. 학생들은 깜짝 놀랐고 이명구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장세윤의 정중한 물음에 이명구 교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가운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아, 네. 물론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세윤은 강단 아래 학생들 사이의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강의가 시작되자 이명구 교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 때문인지 학생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세윤은 조용히 강의를 들으며 교수의 태도를 관찰했어요. 평소에는 어떻게 수업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질문을 하자 이명구 교수는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자
교수의 표정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행히 총장이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요. 강의 내용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이명구 교수의 학문적 실력은 인정할 만했어요. 하지만 장세윤이 문제 삼은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학생을 대하는 자세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갔어요. 장세윤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바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명구 교수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장세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나요? 이명구 교수는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제가 듣기엔 오늘 강의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 같더군요. 장세윤의 말에 이명구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총장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강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명구 교수는 총장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장세윤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거든요. 교수님,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세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명구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말을 더듬었죠. 제가 보기엔 이 강의에서 지식보다는 권위가 우선시되는 것 같더군요. 장세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명구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총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며 학생처장과 인사팀장이 들어왔어요. 이들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명구 교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이명구 교수님, 학생처장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근 교수님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해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식 징계심사 요청서입니다. 지금부터 교수님께는 자격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명구 교수는 서류를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이명구 교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장세윤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교수님, 이 학교는 지식의 높이만큼 인격의 깊이도 갖춰야 합니다. 장세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학생들은 우리에게서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도 배웁니다. 그런데 교수가 학생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무엇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구 교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평소 어떻게 학생들을 대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학생의 배경이나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세윤이 계속 말했어요. 모든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의 증언, 수업 녹취록, 면담 기록들. 이명구 교수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인사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명구 교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세윤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의 일로 상처받았던 딸이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그때의 아픔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유진아,
장세윤이 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딸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장세윤은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지난번 일로 많이 속상했지?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도 있는 거겠죠. 장세윤은 딸의 성숙함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상처를 받아야 했다니. 유진아,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네. 유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특히 배우려는 학생은 더욱 그렇지. 장세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권리를 침해한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해. 유진은 아버지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아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수님께 대들 수도 없고. 바로 그거야. 장세윤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말이 아닌 품격이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지. 유진은 아버지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품격으로 싸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 화를 내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는 거야. 대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거지. 장세윤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저처럼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으셨나요? 장세윤은 잠시 놀랐어요. 딸이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있었지. 아니, 너보다 훨씬 많이. 정말요?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든. 집도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 장세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많이 했지. 공부는 왜 하냐, 가난하면서. 유진은 아버지의 과거를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지금의 당당하고 품이 있는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말들에 굴복하지 않았어.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 장세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아빠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야. 유진은 감동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유진아. 대단한 건 아빠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장세윤이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돼. 유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빠,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래요. 그리고 절대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장세윤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부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다짐,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유진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장세윤은 딸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학 캠퍼스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명구 교수의 강의실 문 앞에는 새로운 교수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심사 결과 이명구 교수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교육 철학에 대한 재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세윤은 캠퍼스를 거닐며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따라 학생들의 얼굴이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명구 교수 한 명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아니겠지만 작은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해당 강의실을 지나가다가 장세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새로 온 교수가 학생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표정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장세윤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세윤은 따뜻한 미소로 답례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장세윤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네, 라고 대답했죠. 그중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총장님, 요즘 학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 어떤 점이? 장세윤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저희를 더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눈치 보느라 질문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학생의 말에 장세윤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후 장세윤은 정기적으로 강의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늘렸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던 교수들도 점차 익숙해졌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학생 상담 시스템도 개선되었어요. 교수와 학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학교 전체의 분위기였어요. 교수들은 학생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해졌고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오후 장세윤은 유진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딸이 열심히 필기하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어요. 장세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 뿌듯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어떤 감정보다 뜨거운 울림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비닐하우스에서 꿈꿨던 세상,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격은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학문뿐만 아니라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는 믿음. 장세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권위가 아닌 품격으로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사랑은 더 많은 학생들을 지키는 교육자의 사명이 되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